네, 안녕하세요, 랩스 여러분들.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채와 자본을 분석해 볼 거예요. 짜잔. 자, 여러분, 그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꿈은 건물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금융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건물주 위에는 선주입니다. 배가 건물보다 훨씬 비싸요. 이 추선 원유 운반선은 보시면은 이 계약에서 이제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한 척에 751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제 본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매출액 대비 얼마인지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포인트는 계약 기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 예를 들어서 이게 매출액 대비가 15%고 계약 기간이 5년이다라고 한다면 1년당 3%죠. 그래서 15%고 5년인 것보다 10%고 2년인 게 훨씬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10년을 이제 2로 나누면 5니까요. 15를 이제 5로 나누면 3이고. 그래서 매출액 대비와 이 계약 기간을 보셔야 이제 이 한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매출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소하게 10척에 이거니까는 한 척이 얼마다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고, 예, 괜히 나 선주되는 상상함 막 이런 꿈도 꿀 수 있고요. 예. 이제 그 조선업과 이제 건설업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돈이 들어가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이 그 이자만 해도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손님한테 이제 고객사한테 돈을 받고 그 돈을 자금으로 해서 이제 건물을 만들든 그 집을 만들든 똑같은 말이네요. 건물을 만들든 배를 만들든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 여러분도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진행률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 건설했으면 10% 돈을 주고 계약금에 50% 건설했으면 50%를 줘야 되는데요. 이게 그 또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는데 스타크래프트처럼 몇 퍼센트 건설했다가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 이거 50%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40%인 것 같은데 막 30%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그때그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만 해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최대한 진행률을 깎아가지고 돈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주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다면서요 하면서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히잡을 두른 이유는 좀 이따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이나 조선업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중동, 그러니까 원유 쪽에서 이제 기름 팔아 돈 버신 분인데 요즘은 또 원유가 워낙 싸져가지고 그 뭐냐 김전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그 뭐냐 1배럴이 1대운파닥이라면서 요즘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원래 정통적으로 이런 히잡 들어오신 분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건설업이나 이제 조선업 같은 수주업에.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제가 또 이제 경제 뉴스를 많이 못 봐가지고 최근 트렌드는 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건물을 만들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역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자를 되게 많이 받아요.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팔리면. 왜냐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야 너 자꾸 깐깐할 굴래? 나 그러면 삼성중공업 말고 대우조선해양하고 계약해버린다. 그럼 넘어가 버린다. 이래 버리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주옥 같지만 참고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건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다른 또 특징이 나타나요. 왜냐면 이제 이자비나 뭐 감가상각비나 그런 걸 다 해봤을 때 실제 들어온 돈하고 실제 이건 딴 얘기다. 이건 딴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이고 이제 5천억짜리 계약을 했으면 1년당 1천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00억 이렇게 조금씩만 주다가 막판에 그 몰아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90%인지 95%인지 모르겠지만 100%는 확실히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들이 안 주려고 계속 뻐기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기업의 그 현금 흐름이 수주업의 현금 흐름이 그 5년 계약이어서 5년이 균등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못 받다가 계약 마지막쯤에 돈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도 매출액의 왜곡이나 이런 현금 흐름의 왜곡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때 장사를 되게 잘한 게 아니고 이 연도에 계약 끝난 게 많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꿰뚫어 봐야 여러분들이 실력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그 계정 자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그 진행률이 부족해 하면서 이제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청구 공사가 생기고 이제 돈을 빌리니까 부채가 커지고 이자 보상 배율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돼버리고요. 이제 실제 수익과 계약성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현금흐름표를 통해 실제로 돈이 얼마 들어왔냐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청구공사 부채 비율, 이사 보상 배율, 영업활동 흐름을 봐야 실제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삼성중공업은 못 받은 돈이 이제 제조선해양보다 적어요. 하지만 부채 비율도 적고 그래서 좀 안정성이 있다고 보이지만은 사실 안정성이 없는 게 지금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돈을 별로 못 받고 있고 실제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제주조선해양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주조선해양에 비해서 이게 현금 흐름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냥 미청구사가 적고 부채 비율이 적은 것만으로 안정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자도 못 갚고 있고 실제로 165밖에 10억이니까는 얼마냐 그러면은 1650억밖에 못 받았다. 이쪽은 7250억을 받는데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크다는 게 결국 그 뭐랄까나 자신감이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도 잘 갚고 있고 돈도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많이 빌리고 부채 비율이 이제 큰 것은 그만큼 제조선 해양이 지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죠. 네, 단기 매입 채무,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충당 무채, 사채, 장기 차입금, 하자보수 충당 무채가 있는데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뭘 느꼈냐면요. 봐봐요. 단기 매입 채무가 줄어들었죠. 단기 차입금이 줄어들었죠. 충당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채가 확 줄었고요. 장기 차입금도 줄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최대한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재무적 상황이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이 회사가 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리스크를 없애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다. 보면 이제 자본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본을 봤을 때 보통주 자본금이 갑자기 이제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자본 변동표를 봐야 돼요. 봐보면 유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유상증자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유상증자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악재인데 그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면은 이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게 사업을 이제 확장하려기보다는 이 부채를 줄여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 경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결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이슈는 아니다.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유상증자여도요. 그다음 이제 무상증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 영업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2년 기준을 맞았을 때 이제 매출액이 반토막 났고요. 그다음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 폭이 한 3배는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삼성중공업이 2018년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매출 원가를 보면은 매출 원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이게 그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을 보면은 매출액이 매출 원가보다 크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 이 기업은 이제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냈네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같은 상황이면 삼성중공업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을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이 삼성중공업이 재고자산 관리를 실패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관리를 실패했고 재고자산 원가가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도 되게 크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패소해 가지고 또 이제 갑자기 그 들어간 돈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중공업을 투자할 것이라면 재고자산과 이제 재판 관련 뉴스를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겠다. 어떤 포인트를 내가 잘 눈여겨봤다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분석을 통해 뭐가 중요하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재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재판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해놨다가 뉴스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처해야 돼요. 왜냐면 투자라는 것은 남들보다 한 발짝 이렇게 앞서 가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투자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7강이었고요. 예, 다음 이제 8강을 끝으로 삼성중공업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